뒷이야기 전해드렸던 마크맨들의 수다가 기자들의 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여야에서 벌어지는 일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를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 소개합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출입하는 정주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이준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흠입니다. 네, 저는 정치부 박초롱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을 마크맨이라고 하는데 이 대선 끝나고 후보들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 정주희 기자는 윤석열 후보 마크맨이었는데 당선인이 됐네요. 또 앞으로 이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로 출근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문을 안 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부터 채비를 하느라 이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될 기자실은 아직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이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제 이른바 뻗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통행에 좀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이 비서실과 인수위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수위 사무실이 통이동에 하나, 삼청동에 하나 보니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이 공간 문제 때문인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때 인수위도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당선인 집무실은 통이동에, 인수위 사무실은 인수위원장실을 포함해서 삼청동에 들어갔었는데요. 반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핵심 부과들이 모두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 건물로 다 들어갔습니다.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자는 측면인데요. 윤 당선인이 첫 회의 때 칸막이를 허물자고 이렇게 강조한 면도 그런 면에서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특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실도 통이동 건물 바로 당선인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데요. 이 안철수 위원장과 공동정부 통합정부를 약속한 만큼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선인 공약 중에 옥석을 가려서 집권 5년 방향을 제시할 인수위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닷 올린 인수위 용산시대 준비. 네, 그러면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통이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 현판식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고 하죠. 네, 이 사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후배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당선인이 집무실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대편 경복궁 고궁박물관으로 이제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르게 통이동에서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진행이 되면서 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2명의 기자들로만 추려서 취재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2명이 어느 매체가 들어갈 것인지 현판식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공지가 안 되면서 저희 기자들끼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전에 2명만 들어간다고 해서 나머지 기자들이 건너편 고궁박물관으로 물러나서 저렇게 멀리서 현판식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방이라고 하는 이 후보 시절부터 캠프방으로 운영되던 카카오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관리자가 그 메시지를 지우면서 다시 또 항의를 하고 또 그러면서 대변인실에서 사과하는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인수위 초반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이 정주희 기자가 얘기하는 풀러라는 거는 여러 사람, 여러 기자가 취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특정 기자 몇 명이 정해진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 상황을 전달해주고 공유받고 뭐 이런 체제인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수선한 이 초반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이 떠올랐는데요. 공약은 그런데 광화문 시대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윤 당선인이 좀 서두르는 모습인 게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가운데 임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집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지는 분명히 광화문으로 못 박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민 불편, 그런데 이 전파 방해 같은 그런 재밍
이른바 재밍이라고 하는 그런 전파 방해 같은 생각보다 좀 더 이제 시민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NSC가 열리는 위기관리센터도 청와대를 그대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청와대 이전의 의미가 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그러면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용산의 국방부 청사인데요. 그런데 이 지금 국방부가 이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보 공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국민과의 소통도 용산으로 들어가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은 국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겠 좀 이제 그런 의미도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당내와 또 인수위 내부에서도 좀 찬반이 갈리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당선인 측의 뉘앙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것에서 좀 절대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의 개혁으로 살짝 달라진 느낌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네, 오늘 오전에 윤 당선인이 직접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외교부 청사와 이 국방부 청사를 둘러봤다는데요. 이게 공지가 되지는 않은 일정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대변인에게 확인하기로는 오늘 윤 당선인의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오전 10시 좀 넘어서 이 통이동의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을 했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11시 정도에 광화문을 지나서 좀 나중에 좀 용산까지 이렇게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혜 대변인에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당선인이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2시간 동안 직접 답사를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종 결심하기 전에 답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치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러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도 오늘 전화가 회사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그만큼 굉장히 이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기자, 민주당은 이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거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추산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또 합동참모본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옮기는 걸 전제로 해서 1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방부 직할부대들을 옮기는 비용만 7천억 원. 그리고 또 이 청와대에 있던 뭐 각종 경호 시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의 뭐 숙소 이런 것들을 또 새로 지는데 2천억 원. 그래서 뭐 1조 원 가까이 돈이 든다 이런 주장이고 또 거기에 있는 뭐 전자기 펄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밍 이런 걸 막는 또 지휘 통제소 이런 것들도 새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군사 시설도 재배치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국방부에 있던 뭐 공무원, 군무원, 군인들 또 이사를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다 합치면 직간접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그러니까 육군 장성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직접 이제 최전방에서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10여 개의 군부대가 같이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등입니다. 이러한 부대들을 이전하는 데는 또 연쇄적인 안보의 공백이 생기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됩니다. 만약 이 시설들을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또 합참본부 좀 이렇게 기묘한 동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그 돈을 뭐 왜 쓰냐 이 엄중한 상황에 그래서 그 돈을 쓸 바에 좀 다른 곳으로 뭐 민생 예산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고 뭐 안보가 비상이다 뭐 자취방 고르듯이 이렇게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를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생소한 용어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데 이 기자가 말씀하신 그 재밍이라는 거는 안보 보안을 위해서 그 주변에 가면은 통신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에 출입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가면 아까 전화가 잘 안 터진다고 그래요. 전화가 잘 안 터진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을 좀 지키는 그런 장비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이전 공약을 내놨던 거를 보면 이 청와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사실 청와대 안에서 뭐
가만히 있으면 바깥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청와대의 어떤 좀 폐쇄성을 좀 완화해야 하지 않냐 이런 데는 뭐 여야 모두 좀 공감대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청와대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시스템의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윤 당선인 측 주장처럼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소통에 부족했다 이러면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최초의 국민이라고 하는 언론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이 청와대 이전 문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뭐 청와대를 하루도 안 쓰려고 하냐 좀 시간을 갖고 정식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당선인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말도 나왔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국방부에는 주말인데도 이 짐 정리를 하러 나온 분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바로 비대위 꾸렸습니다. 이제 열흘째인데 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 나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까지는 당을 이끌기로 한 거죠,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비토론이 상당히 컸던 분위기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윤호중이라는 인물 자체보다 뭐 당 쇄신, 뭐 지방선거 준비 이런 것들에 좀 더 취증을 해야 하고 또 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커지면서 일단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뭐 유지는까지 되기로 결정이 됐지만 사실 민주당 분위기 계속 뒤숭숭하고 민주당 분위기가 또 뒤숭숭하다 보니 기자들 분위기도 덩달아서 좀 비숭숭한 네, 상황입니다. 뒤숭숭하다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5년간 이 비대위 전무는 민주당 아니라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래서 정주희 기자가 아무래도 비대위 체제를 여러 번 취재를 해봤을 텐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 방금 이준흠 기자가 말씀하신 그 뒤숭숭한 분위기가 너무 뭔지 잘 알고요. 예. 이 새누리당 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이 당을 거치면서 선거 참패 그리고 패배 후에 이 당을 쇄신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에게 좀 쇄신하는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배지도 반납하고 무릎도 꿇어보고 물갈이도 해보고 하지만 그 메시지를 굉장히 주고 또 민심을 돌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당을 쇄신해야 하는 이 비대위원장의 그런 역할이 얼마나 위중한지 엄청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민심을 돌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네, 네, 굉장히 물갈이. 힘든 자리죠. 사실 독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배라는 말이 또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당장 지방선거가 급한데 이 당무와 선거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밝습니다. 많이 이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이 대안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현실론 쪽으로 기운 건데 이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 국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네, 일단 뭐 한글로 쓰면 콩클라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제가 라틴어로 이제 듣기를 해보니까 콩클라웨 뭐 이렇게 콩클라웨. 발음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교황 선출 방식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지금 즉석에서 뭐 저희가 교황을 뽑긴 좀 거창하니까 한번 반장을 한번 선출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 이름을 둘 셋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반장 이름을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박준호. 네. 네. 완장일치가 제가 안 저를 나왔는데. 뽑아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교황을 선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이름을 얘기해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성령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교황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는 하지도 않고 추기경이 나가서 추기경이 이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용지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 교황이 선출이 되는 방식인데 이제 한 번에 그렇게 3분의 2 이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후순위 사람을 떨어뜨리면서 3분의 2 이상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황을 선출합니다. 이제 민주당도 이번에 좀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출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보통은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원내대표 후보들이 어떤 쇄신을 하겠다, 뭐 어떤 방향의 쇄신을 하겠다 이래서 쇄신 경쟁과 논쟁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발성법 혹은 이제 이런 식의 투표하는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게 된
역사를 보면 이게 교황이 가령 이제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면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반발하고 그래서 막 교황이 여러 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가 이 경쟁을 최소화하고 경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가뜩이나 선거 패배로 인해서 당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뭐 계파 간의 갈등이 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어떤 비전을 듣지 않고 이제 후보를 선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투표에서 10% 이상 득표를 한 이 후보들에 한해서는 이제 정견 발표의 기회를 주고 그 후보들을 또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또 선출되지 않으면 3차 투표해서 이제 1, 2위는 결선 투표로 최종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24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기자들이 뽑은 이번 주에 한 컷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내 출입처가 아닌 상대방의 출입처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우리 기자들이 한 컷씩 뽑아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본 민주당의 주요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정주희 기자, 왜 이 장면 뽑으셨습니까?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 장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당원 조문 사진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소 표차로 진 이재명 전 지사가 과연 이 민주당의 전면에 나설지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머리 모양도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연인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좀 약간 기묘한, 약간 묘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정치 활동을 좀 재개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치 활동 재개의 신호로 읽으셨습니다. 이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언제 이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냐. 근데 뭐 당장은 좀 휴식기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일단 지방선거 무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새로 뽑게 되는데 그때 또 이재명 전 지사가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개딸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뭐 이렇게 이제 SNS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재명 후보와 또 친칠라라는 동물을 합쳐서 뭐 잼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이렇게 물밑에서는 SNS를 통해서 최근 이제 민주당에 많이 입당했다고 하는 2030 여성들과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딸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뭐 저기 괄괄한? 괄괄한 성격이 좀 이제 센 뭐 딸 이런 이재명 이런 후보는 뜻으로. 딸이 없잖아요. 네, 아들만. 네, 아들만 둘. 사고뭉치 아들 네. 두 분 계시죠. 네, 그렇군요. 이번엔 민주당 출입 기자가 본 인수위 주요 장면 이준음 기자 뽑아주시죠. 네, 이 장면을 꼽으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음악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화제가 좀 됐던 사진입니다.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 유명한 장면과 굉장히 좀 흡사한 그런 이제 구도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이고, 제가 이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이때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지만 사실 뭐 식사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공언하신 게 혼밥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모들 혹은 또 앞으로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 뭐 지도부 혹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장면 꼽아봤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문 대통령이 못한 일을 하겠다, 또 차별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또 혼밥 논란이 있었던 문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으면 될까요? 네, 저 장면이 이제 마침 16일에 문 대통령과 오찬의 회동이 잡혔다가 취소된 날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남대문 시장 국밥부터 시작해서 집무실 인근의 김치찌개, 피자, 육개장까지 이 윤석열 당선인의 식사 정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또 중간에 뭐 아기와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김치찌개를 먹으러 간 날 저도 마침 통이동 집무실 앞에 있었습니다. 좀 기자들로서는 갑작스러운 도보 이동 후 오찬이었는데요. 저도 당선인 오찬이 끝난 다음에 그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 먹었군요. 네, 그 굉장히 맛집이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 집을 선택했는지 네.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 지금 윤 당선인이 점 찍은 식당들이 지금 10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혼밥과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윤 당선인으로서는 좀 자연스러운 게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원래부터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또 제가 마크맨으로 캠프 때부터 취재한 경험을 좀 되살려 보면요. 기자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맛있나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좀 음식에 진심인 것을 그때 한번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앉자마자 메뉴판부터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통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윤 당선인의 모습이 연출된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